아빠, 지금이 농담할 때예요? 여기 아내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매사에 진지하지 못했던 한 남자가 아내의 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숨겨진 회한을 마주하고 늦게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진심을 건넬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남자의 이야기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닿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70을 넘어서야 그 말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말입니다. 오늘이 우리 마누라, 아니, 아내의 발인일이었습니다. 4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0살이었고 저는 22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에게 당신과 결혼하면 매일이 즐거울 것 같아요라고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예언이었나 봅니다. 정말로 매일이 즐거웠으니까요. 문제는 너무 즐거웠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꽃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꽃을 좋아했던 아내였는데 이제야 이렇게 많은 꽃에 둘러싸여 있네요.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 뭘요? 우리 마누라가 드디어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네요. 평생 무릎이 아파서 다리가 안 펴진다 하더니 진짜 다리 뻗고 누웠어요. 제 속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순간 몇몇 친척들이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데 조문하던 동네 친구 하나가 그만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도 못 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들이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지금이 농담할 때예요. 야, 이게 농담이냐? 사실이지. 내 엄마 평생 아프다고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편안하잖아.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울던 딸까지 눈물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네. 영정사진 봐, 얼굴이 날씬하게 잘 나왔잖아. 뽀샵을 잘해서 그런가? 또 다른 조문객이 다가왔습니다. 고인께서 참 인자하셨지요. 인자했죠? 평생 저한테 화 한 번 안 냈어요. 제가 잘못해도 그냥 에이, 당신은 원래 그래 하면서 웃어넘겼거든요. 참 좋은 성격이었어요. 잠시 후 삼촌이 와서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참 좋은 분이셨지. 좋은 분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고생 안 하고 푹 자다가 가서 다행이에요. 평생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잠이 안 온다 하더니 이번엔 정말 깊게 자네요. 코도 안 골고. 조용히 울고 있던 조카가 또 훅 웃음을 뿜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조카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조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똑바로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나보다 먼저 떠났네. 늘 혼자 두고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먼저 가서 다행이야. 이번엔 내가 뒤따라갈 차례인가? 순간 몇몇 중년 조문객들 입에서 피식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고무되어 입을 막고 있던 농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보, 저승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어? 내가 갈 때까지 방 하나 예약해도. 아, 그리고 거기서는 밥 먹었냐, 약 먹었냐 하지 마.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여보, 천국 가면 젊어진다면서? 20살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럼 나 갈 때까지 바람 피우면 안 돼. 알았지? 몇몇 사람들이 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아빠가 엄마 그리워하는 거잖아. 이런 것도 다 추억이야. 엄마가 들으면 좋아할걸? 엄마가 좋아하신다고요?
당연하지. 우리 49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아빠가 농담하면 엄마가 웃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때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는데 그 눈빛이 차갑기보다는 슬펐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슬펐습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뭘 모른다는 거야? 아빠가 엄마 웃겨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엄마도 항상 웃었잖아. 그게 진짜 웃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반반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음을 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저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웃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농담으로 넘겼다는 것을, 매사에 진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평생의 동반자 앞에서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리고 아내의 웃음은 정말 진짜 웃음이었을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운전을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딸은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라디오라도 켤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아들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간단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준비하던 그런 자리였죠. 이제는 누가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맛이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없으니까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평소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하더니 정말 조용해졌네. 큰형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좀. 형님, 저 진짜 슬퍼요. 그런데 슬프다고 울고만 있으면 우리 마누라가 더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게 지내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멈추고 싶었는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 우리 마누라 진짜 복 많은 사람이었어요. 죽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밥 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살아생전에는 혼자 다 했는데 형수님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그냥 웃음거리였나 봐요. 뭔 소리야?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요? 엄마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라는 게 뭘까요? 저희는 매일 이야기했는데요. 뭔 소리냐? 엄마랑 아빠는 대화 빼면 할 게 없었는데 밥 먹어라, 약 먹어라, 일찍 자라 이런 거 다 대화 아니야? 그런 건 농담이죠. 엄마가 힘들어할 때, 걱정될 때,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 아버지는 항상 농담부터 하셨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가 아플 때도 이제 진짜 쉴 수 있겠네. 아픈 게 축복이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나쁜 거냐? 아빠가 밝게 해주려고 한 거지. 아픈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밝게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 받았을 때도 기억나세요? 이제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네.
암세포가 대신 살 빼주겠네 하셨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조금 다른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짓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엄마를 웃겨주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웃겨주려고요?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웃긴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어요. 무서워하고 계셨다고요. 죽을까봐 무서워하셨어요. 엄마가 무서워했다고? 그런 소리 한 적 없는데? 안 했겠죠. 아버지한테 진지한 말하면 또 농담으로 받아칠 거니까. 뭘 그런 걸 걱정해. 우리 마누라 튼튼해 이런 식으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희망을 주려고 한 말인데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뭐, 가끔은 우리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농담으로 넘기지 말고. 농담으로 넘긴다고? 아빠가 언제? 딸이 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엄마가 울고 있는데 이제 용돈 안 드려도 되겠네 하셨잖아요. 그건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분위기요? 엄마가 얼마나 상심해 하셨는데. 그때 딸이 일어섰습니다. 엄마한테 평생 그랬잖아요. 엄마가 뭘 말하려고 해도 아버지는 항상 그래, 그래 하면서 농담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답답하다고?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할 수 있었겠어요? 말해봤자 또 우리 마누라는 걱정이 많아서 탈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텐데. 저는 정말 그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말인가요? 사실 아니었나요? 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남은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에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 깊게 생각해봐.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아내의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49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제 농담에 웃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정말 아내 말을 안 들었나? 생각해보니 아내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저는 여보,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밥부터 먹어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밥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진짜 듣기 싫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야 편하게 잘 수 있겠네라고 혼잣말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을 때마다 제가 막았을까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의 3일장을 마무리하는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고 저는 상주로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딸과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아침이 되니 어제의 그 무거운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싣는 순간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9년을 함께 산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이사 가는구나? 평생 이사 가고 싶다. 이사 가고 싶다 하더니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 가네? 운구차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 조문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여보, 거기는 이사비가 얼마나 드나? 나도 나중에 따라갈 텐데 미리 알아봐도. 아,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야? 전세야, 월세야?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뭐가 제발이야? 아빠가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하는 거잖아.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야.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연구차 뒤를 따라가면서 조문객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정말 운전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겠네요. 평생 빨리빨리 하던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답답하겠어요. 아마 저승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마누라 길치였어요. 한 번은 집 앞 슈퍼마켓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사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니까 길 잃어버릴 일은 없겠네요. 조문객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고인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귀여운 점들 말하는 거예요. 길치인 것도 귀엽고 운전 못하는 것도 귀엽고.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중간에 돌아가 버렸고 어떤 분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고별식을 할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유족 대표 인사를 요청했고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49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의 남편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좋아할 거예요. 평생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인기가 많네요. 몇몇 사람들이 웃었지만 대부분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49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화내려고 하면 제가 바로 웃겨줬거든요. 그러면 화가 풀어져서. 그때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저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엄마 자랑하는 거야. 우리 마누라가 참을성이 많았어요. 49년 동안 제 농담을 다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음식도 잘했어요. 가끔 짜긴 했지만 소금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도 잘했어요. 하루에 3번씩 걸레질 했거든요. 완벽주의자였어요. 아빠, 아들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엄마 칭찬하는 건데? 엄마 좋은 점들 말하는 거잖아. 아들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고 저는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에서 삐소리가 났고 화장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불쌍하다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달려와 제 손에서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드셔서. 힘들다고? 아빠가 왜 힘들어? 아빠는 안 힘들어. 그냥 엄마 이야기 하는 거야. 딸이 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엄마 화장하는 자리예요. 마지막 인사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잖아. 안녕히 가세요.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 말고 제대로 된 인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람들과 그 그리움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의 좋은 점들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친척들도 어색한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저와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 칭찬한 게 잘못이야? 엄마 좋은 점들 말한 게 문제야?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모르세요? 엄마 장례식에서 계속 농담만 하셨어요. 농담? 그게 농담이야? 사실을 말한 거지. 엄마가 길치인 것도 사실이고, 엄마 음식이 짠 것도 사실이고, 엄마는 농담거리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농담거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가 된 집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을 때 잠시 착각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고 부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것들이겠죠. 김치, 나물, 조림. 모두 아내 손맛이 밴 음식들이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문득 아내의 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하겠다고 했지만 저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열었을 때 향수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49년 동안 맡아온 그 냄새였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정말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옷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뭘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월 15일. 오늘 철수가 또 그랬다. 내가 건강검진 결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우리 마누라 나보다 더 튼튼해서 100살까지 살 거야 하면서 웃어버렸다. 나는 정말 무서웠는데 의사가 재검사를 받으라고 했거든. 그런데 철수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또 괜찮다 할 게 뻔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월 2일.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철수는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들 똑똑해서 장학금 받을 거야 하면서 또 웃었다. 나는 진짜 계산을 해봤는데 생활비가 정말 빡빡하다. 그런데 철수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계산기까지 꺼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걸 왜 계산해 하면서 계산기를 덮어버렸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5월 18일.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했다. 정말 속상해서 철수한테 말했는데 우리 어머니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면서 끝.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냥 힘들었겠다 한마디만 해줘도 좋을 텐데 왜 항상 신경 쓰지 말까? 이미 신경이 쓰이는데. 7월 3일.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무슨 병이 있어. 덩치 보면 소도 때려잡게 생겼구만. 그냥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하면서 또 넘어간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 한다. 어떻게 안 받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아지나? 8월 15일.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철수한테 말했더니 괜찮을 거야.
우리 장모님 건강하셔 한다. 괜찮을 거라고. 나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다니까 하면서 또 TV를 켰다. 9월 12일. 철수와 진지한 대화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항상 농담으로 바뀐다. 나도 모르게 웃게 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하다. 가끔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30일. 오늘 철수가 우리 마누라 진짜 웃긴다 했다.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서 웃기다는 거다. 나는 웃긴 게 아니라 정말 걱정되는 건데. 철수에게는 내 걱정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나 보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철수가 선물을 깜빡했다. 괜찮다고 했더니 우리 마누라는 이해심이 좋아서 참 좋다 하면서 웃었다. 정말 괜찮지 않은데 나는 왜 항상 괜찮다고 말하게 될까? 그리고 철수는 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할까? 12월 31일. 올해도 끝났다. 철수와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내 마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해도 괜찮다, 걱정 마, 웃어, 이런 말만 돌아온다. 가끔 철수가 나를 사람이 아니라 인형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다. 항상 웃고 항상 괜찮아 하는 인형.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49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왜 농담으로 넘겼을까요? 정말 아내를 웃겨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듣기 싫어서였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아내의 걱정을, 아내의 아픔을, 아내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농담으로 넘기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웃으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 혼자 감당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순간 멈췄습니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내의 일기에서 본 바로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다. 전혀 괜찮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나 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아내의 일기장 속에는 25년 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만 아마 작년에도 그저께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49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진짜 아내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인형으로 만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웃고 항상 괜찮아 하는 딸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농담을 그만하고 진지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평소 같으면 좋지.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우리 집 라면이 호텔 음식보다 맛있어.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응. 그래라. 아빠는 괜찮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라 그냥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어색했습니다. 이게 진지한 대화인가? 뭔가 어색하고 어색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들이 왔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를 사가지고 왔더군요. 아빠,
혼자 계시니까 밥 잘 안 드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평소 같으면 밥을 안 먹긴 왜 안 먹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나라도 먹고 살아야지 했을 텐데 진지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다르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아내의 일기장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아빠, 엄마 일기를 봤는데 아빠가 정말 몰랐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일기요? 응. 1998년 것인데 엄마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니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몇 개의 농담이 나왔을 텐데 참으려니까 입안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엄마가 아빠한테 진짜 마음을 말하고 싶어 했나 보다. 그런데 아빠가 항상 농담으로 넘겨버렸다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엄마가 일기에 철수가 또 그랬다고 썼는데 마치 내가 매일 사고치는 사람처럼 썼더라고. 그리고 나이도 내가 2살 위 오빠인데 반말이라니.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뭘? 엄마 일기 내용도 농담으로 만들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도 또 농담이 나왔습니다. 아, 미안하다. 아빠가 또. 다시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색했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했다는 거지. 네. 아빠, 아빠가 앞으로는 진지하게 살아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대화하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웃음이 몇 번 터졌을 텐데 이렇게 진지하기만 하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색했습니다. 떡볶이 맛있다. 네. 아빠, 김밥도 괜찮고. 네. 이게 뭔가요? 대화가 이런 건가요?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내의 일기를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떡볶이를 먹다가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 네가 무슨 물 먹는 하마야? 곧 물속으로 들어가겠어? 아빠, 또 했습니다. 진지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자꾸 농담이 나왔습니다. 미안. 또 그랬네. 아빠,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아니라 아빠가 달라져야 한다.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70년 동안 농담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진지하게 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좋다. 아빠가 이제 진지하게 살려고 한다. 진지하게요? 응. 농담 안 하고 진짜 대화라는 걸 해보려고. 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빠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평소 같으면 뭐 하긴 혼자 집에서 TV 보고 라면 먹고 심심하면 벽하고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정리하고, 엄마 물건들 정리하고, 생각 많이 하고. 아빠가 정말 달라지셨네요. 그런데 딸도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아빠와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갑자기 바뀌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니라 아빠가 바뀌어야 한다.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그렇게 며칠을 억지로 진지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전화 받을 때도 진지하게, 이웃 사람들과 인사할 때도 진지하게,
마트에서 장 볼 때도 진지하게.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예전에는 항상 웃으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생 웃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웃지 않으니까 얼굴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또 아내의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혹시 농담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아내가 원했던 건가? 일주일 정도 진지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고 저 자신도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의 일기장을 꺼내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9월 12일. 철수와 진지한 대화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항상 농담으로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농담으로 바뀐다는 거였습니다. 농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농담이라는 게 문제였나 봅니다. 다른 페이지도 읽어봤습니다. 5월 18일.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했다. 정말 속상해서 철수한테 말했는데 우리 어머니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면서 끝.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냥 힘들었겠다 한마디만 해줘도 좋을 텐데. 아, 이거였구나. 아내가 원했던 건 농담이 아니라 위로였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면 됐었구나. 또 다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7월 3일.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무슨 병이 있어. 덩치 보면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그냥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하면서 또 넘어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병원 같이 가자 이런 말이었겠죠. 아내의 일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농담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언제 농담을 하고 언제 진지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아내의 일기를 보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구나 하고 연습해 봤습니다. 여보,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된다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거야? 같이 병원 가볼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연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했다고? 힘들었겠다. 속상했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젊은 애가 무슨 스트레스야. 아빠 때는 더 힘들었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힘들겠다. 어디서 스트레스 받는데? 팀장이 자꾸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 많이 힘들겠네. 어떤 일들을 시키는데? 아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좀 다르세요. 평소 같으면 그런 것도 스트레스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아빠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이야기들을요. 사실 요즘 여자친구랑도 잘 안 돼요. 그래? 무슨 일인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부담스러워해요. 평소 같으면 결혼? 좋잖아. 빨리 해서 손자 보여줘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게 어떤 부담인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겠다. 결혼이 큰 결정이니까 부담스럽겠지? 그렇게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대화구나.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구나.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는 농담도 괜찮더라는 것을요. 아들이 스트레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도 아빠랑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져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상담료 500원 내.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아, 이거구나.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하고 분위기를 풀어야 할 때는 적절히 농담을 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아내의 일기를 보면서 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아내가 언제 진지한 대화를 원했는지, 언제 위로를 원했는지, 언제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됐었는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동안 농담만 해오다가 이제 진짜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딸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아빠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말을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항상 아빠 얘기만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제 얘기만 했었습니다. 제 농담, 제 생각, 제 기분. 상대방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죠. 딸아, 아빠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엄마한테 못해준 거라도 너희들한테는 잘해주고 싶다.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 제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제사상을 차리는 날이었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사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농담을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좋아하시던 나물 이거 맞나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맞다. 엄마가 이 나물을 제일 좋아했어. 특히 참기름 많이 넣은 거. 예전 같으면 엄마가 참기름을 워낙 좋아해서 참기름 회사 주식이라도 사줄까 했었지.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나물 무칠 때 항상 간을 몇 번씩 봤거든. 그래서 늘 맛이 똑같았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만든 음식이 정말 그리워요. 아빠도 그래? 특히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아빠가 아무리 따라해도 그 맛이 안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따뜻한 슬픔이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절을 올린 후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예전 같으면 지금쯤 엄마가 없으니까 집에서 제사 지내기 편하다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 순간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많이 반성했어? 뭘 반성하셨는데요? 엄마한테 진짜 못했다는 걸 알겠더라. 엄마 일기 보니까. 그리고 저는 아내의 일기장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일기에 뭐가 적혀 있었는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진짜 마음을 말하고 싶어 했나 보다. 그런데 아빠가 항상 농담으로 넘겨버렸다고.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러셨어요. 가끔 저한테 아빠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하시곤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엄마는 아빠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해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하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답답해했다니. 아빠가 정말 몰랐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빠, 늦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라도 잘해주시면 돼요. 그때 조카가 말했습니다. 삼촌, 그런데 삼촌이 완전히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삼촌의 유머 감각도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 네, 적절할 때만 농담하시면 돼요. 저희가 힘들어할 때는 들어주시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울 때는 농담으로 풀어주시고,
아, 맞습니다. 조카 말이 맞았습니다. 농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빠가 농담할 때 시간을 정해야겠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농담 시간.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건 또 너무 웃겨요, 아빠. 그래? 그럼 농담 시간표라도 만들까? 월요일은 유머데이, 화요일은 진지한 날.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웃음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농담으로 만드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지금 이 모습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엄마가 원하셨던 건 아빠가 아예 안 웃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였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정말 몰랐다. 49년 동안 당신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물어봤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라 다행이 아니지. 너무 늦었지. 그래도 여보,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잘해줄게. 당신이 못 받은 마음 우리 애들한테라도 줄게. 그리고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해의 일기도 찾아봤습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여러 해의 일기장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일기에 비슷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게 하고 싶었던 말들, 들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2018년 일기였습니다. 12월 31일. 올해도 끝났다. 철수와 4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진짜 대화를 못 해봤다. 가끔 철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궁금하다.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서 익숙한 건지. 하지만 이제 나이도 많고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겠지.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기대를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월 1일. 새해다. 그래도 철수와 함께 보내는 새해가 감사하다. 철수가 비록 진지한 대화는 못하지만 항상 나를 웃게 만들어준다. 가끔 그 웃음이 억지 웃음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철수 덕분에 우울하지 않게 산 것 같다. 아, 그렇구나. 아내도 내 농담을 아예 싫어한 건 아니었구나. 다만 균형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진짜 대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힘들어할 때 내가 들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근데 여보, 내 농담이 가끔은 도움이 됐다면서? 일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 앞으로는 당신이 힘들어할 때는 들어주고 우울해할 때는 웃겨줄게. 늦었지만.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뭔가 아내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고 균형을 찾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딸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먼저 들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면 적절한 농담으로 웃음을 만들어줍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어할 때는 진지하게 조언해주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들 속마음까지 털어놓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묘지 앞에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늦었지만 생일 선물 가져왔어? 그리고 아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고 많이 배웠어? 정말 고마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뭘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언제 웃고 언제 진지해야 하는지. 그래요? 응. 아빠가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지. 그래도 아빠의 유머도 좋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더라. 상대방이 웃고 싶을 때 웃겨주고 울고 싶을 때는 같이 울어주고.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아빠가 이렇게 변한 모습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근데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아빠가 변한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그러면 엄마도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49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 함께 산 건 마지막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49년 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당신 일기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됐어. 앞으로는 우리 애들한테 당신이 받고 싶었던 마음 다 줄게.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재미있는 농담도 해줄게. 하지만 눈치 없이 나대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만 하는 걸로. 딸과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그래, 아빠는 정말 늦게 철이 들었어. 70살의 철든 남자.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70살에 이제야 진짜 소통이 뭔지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머는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웃는 거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아내의 일기장은 이제 제 침실 옆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꺼내 읽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49년 늦은 대화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오늘도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웠어. 덕분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내일도 잘 부탁해.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그렇게 저는 매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70살의 늦깎이 학생으로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은 가족의 마음을 제대로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